(10월 20일) 미국의 법무부는 구글에 대해 워싱턴 DC 소재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이 불법적으로 검색 시장을 독점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사실이 인정되면 구글이 펼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제재라든지 최악의 경우 기업의 강제 분할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전에 반독점법 소송에서 패소해 분할되었던 거대 기업들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구글은 모바일 기기 제조사들과 통신회사, 웹브라우저 개발사 등 인터넷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의 모든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들에 구글을 기본 검색 서비스로 지정해주는 것을 대가로 큰 돈을 지불해가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모바일 검색의 60%를 아이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폰의 기본 검색 엔진인 사파리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구글의 검색 엔진을 사용한 결과가 나옵니다. 애플은 빙이나 야후 같은 경쟁사 검색 엔진이 아닌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해주는 것만으로 2014년에 10억 달러를 구글에게서 받아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추정에 따르면 이 금액이 2018년에는 90억 달러, 2019년에는 120억 달러까지 올라갔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애플의 입장에서는 10조 원이 넘는 돈을 앉아서 버는 셈이죠. 이런 딜을 통해 구글은 2020년 8월 미국의 모바일 검색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등 인터넷 검색을 사실상 독점하고 이 검색에 딸려 나오는 온라인 광고를 팔아 막대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자들을 억눌러 경쟁을 저해하면서 광고 단가를 과도하게 책정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 맛집 검색 엔진 옐프는 거의 10년 동안 구글과의 악연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옐프는 2011년 미 상원에 구글이 자사의 리뷰 사이트를 옐프보다 검색 결과에서 우대했을 뿐 아니라 리뷰와 같은 컨텐츠를 빼앗았다고 증언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EU 정부의 구글의 반독점 행위 처벌을 탄원해 당시 구글에 27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미 법무부는 구글이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과거 검색 이력이나 인터넷 이용 내역 등의 정보를 수집 분석해 광고 판매에 이용하는데 소비자들은 이런 개인정보를 구글에 넘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글은 이 정보를 이용해 검색 및 광고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하고 광고 단가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소비자와 경쟁자, 구글의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드파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악순환이 되는 셈입니다. 구글의 검색 점유율 확대를 통한 독점력 강화가 소비자의 검색 이력 등 개인정보 확보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구글이 맞춤 검색 및 광고를 선출하게 되면 이것이 다시 검색 점유율 확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미 법무부는 어떻게 구글의 독점력 행사를 저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데요. 반독점법에 의거해 다른 회사들과의 독점 이용 계약을 규제하는 등 사업 방식에 대한 제재를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강제로 구글을 분할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반독점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반독점 규제의 위기에 처한 거대 테크 기업이 구글만은 아닙니다. 미국 하원의 민주당이 주도하는 반독점위원회는 10월 6일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애플이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 등 경쟁 소셜미디어와 메신저들을 인수합병하면서 공격적인 전략을 통해 SNS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검열하는 식으로 사회 여론까지 좌우할 정도로 과도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존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서드파티 기업들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동안 서드파티 제품들을 카피해 자사 제품들을 디자인해왔으며 자사 제품을 검색 상단에 올려 서드파티를 차별해왔다고 합니다. 또 애플은 자사의 앱스토어 플랫폼에서 앱의 등록 심사 및 검색 결과를 자사 개발 앱에 유리하게 조작해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앱스토어에서 배포한 모든 앱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30%라는 막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타 기업들의 불만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데요. 애플이 올 8월 13일에 자사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우회해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던 게임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삭제해버렸고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는 이에 반발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지난 16개월간의 조사가 요약된 449페이지의 보고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힘이 너무 강력해져서 반독점법 강화 및 기업 강제 분할 등을 통해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의 반독점법이란 무엇이며 반독점 소송으로 구글 같은 대기업이 과거에 강제로 분할당한 적이 있었을까요? 반독점법은 1890년에 제정된 셔먼 안티트러스트 액트, 1914년에 클레이튼 안티트러스트 액트, 역시 1914년에 제정된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 액트 등으로 구성된 일련의 법안들을 지칭하는 말로 자유, 시장 경쟁 체제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 간 담합, M&A, 독점력 남용 등의 행위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 규제나 기업 분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반독점법 관련 소송 사례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스탠다드 오일 소송입니다. 1911년 당시 미국의 석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스탠다드 오일은 이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해 지역별로 34개의 작은 회사로 쪼개졌습니다. 1870년에 존 데이비드 락펠러, 한국에서는 록펠러라고 하죠. 이 록펠러가 주도해 창업한 스탠다드 오일은 원유 채굴부터 운송, 정제, 판매까지 모두 담당하는 기업으로 회사의 규모를 이용한 철도 회사들과의 유리한 운송 계약과 경쟁 회사들의 인수 합병 등을 통해 1904년에는 미국 내 석유 제품 생산의 91%, 판매의 85%를 점유할 정도로 석유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1909년에 미 법무부는 스탠다드 오일에 대해 셔먼 액트를 위반했다고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철도 회사들에게 불공정하게 특혜를 받아 시장 점유율을 높였고, 석유 시장에서 경쟁자가 있는 곳에서는 가격을 후려쳐 경쟁을 저해하고 경쟁자가 없는 곳에서는 가격을 올려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스탠다드 오일은 1867년 레이크쇼어 레일로드에게 매일 60화차분의 원유 수송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클리블랜드로 원유를 배송하는데 배럴당 35센트만을 지불하기로 비밀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당시 경쟁 정유 회사들이 지불하던 운송료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스탠다드 오일은 철도 회사들의 원유 및 정제율을 저장하는 창고 이용료 명목으로 비밀리에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운송료를 깎고 리베이트를 받아 절감한 비용으로 가격을 후려쳐 경쟁사들을 말려 죽였다는 겁니다. 이 주장을 받아들여 1911년 미국 대법원은 스탠다드 오일이 부당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결하고 지역별로 34개의 회사로, 그러니까 스탠다드 오일 오브 캘리포니아나 스탠다드 오일 오브 뉴욕 등으로 강제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쪼개진 회사들은 각자 이름을 바꾸거나 합병하고 BP 같은 타 석유 회사에 합병되는 등 변화를 겪었으며 엑슨모빌, 쉐브론 등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스탠다드 오일의 후손들입니다. 보다 최근에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사례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한 적이 있으나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강제 분할을 막을 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1998년에 미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 OS 시장의 독점력을 이용해 플로러를 끼워 팔아 웹브라우저 시장의 경쟁을 해쳤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90년대 중반 큰 인기를 끌었던 웹브라우저 넷스케이프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넷스케이프가 90년대 말 몰락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끼워 팔기였었죠. 워싱턴 DC 지방법원에서는 2000년에 법무부의 주장을 인정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OS를 담당하는 회사와 기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 2개로 분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DC 지역의 2차 심의를 담당한 함소법원에서는 분사 결정과 같은 과격한 조치는 오히려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미 법무부는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와 자사의 정보를 일부 공유하는 등 가벼운 수준의 제재를 골자로 하는 합의에 도달했던 겁니다. 이렇듯 미국의 반독점법은 초거대 기업을 강제로 분할시키는 등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강제 분할은 극단적인 조치로 여겨져서 실행된 적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스탠다드 오일이라든지 아메리칸 토바코 컴퍼니, AT&T 등이 반독점법에 의해 분할된 회사들인데 대개 수십 년 전에 발생한 일들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기업들은 당연히 자사의 행보가 반독점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기업 분할 등의 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애플에 돈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기본 검색 엔진으로 지정받는 거래는 일상적으로 프로모션을 위해 어느 기업이나 수행하고 있는 거래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리얼을 만드는 회사에서 대형마트에 돈을 지불하고 더 좋은 위치에 자사의 시리얼을 진열해달라는 거래와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한편 페이스북은 인수합병으로 합쳐진 자사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분리할 수 없다는 등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중인데요. 페이스북은 뉴스피드 구성 알고리즘을 변형해 인스타그램에 적용하고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의 서비스를 페이스북과 연결, 통합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비스들이 서로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융합되어 강제 분할을 당하게 되며 해당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애플과 아마존은 각각의 시장 영역에서 많은 경쟁자들이 있으며 자신들이 독점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중이죠. 앞으로 구글의 반독점 소송 결과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려있는데 미국도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소송 결과는 현재까지의 반독점법과 이를 해석해 적용하는 사법부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1월 3일에 실시되는 미국의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 가능성 및 반독점법 개정 여부가 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입장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미 하원의 반독점위원회 보고서는 테크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독점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너무 강력한 조치는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보다 점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의 이번 구글 소송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에서는 선거 전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너무 급하게 진행했으며 현재 내용보다 더 광범위한 불법 행위의 내용이 소송에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비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11월 3일 미국에서는 대선과 더불어 임기 2년의 하원 의원 전원 및 임기 6년의 상원 의원 총 100명 중 33명에 대한 선거가 진행되는데요. 현재 미국의 행정부와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
이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선거 결과 더 강력한 규제를 선호하는 민주당 소속의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다른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보다 광범위한 조사 및 소송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의회에서마저 주도권을 잡게 된다면 더욱 강력한 반독점법을 새로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할 수도 있는 일이죠. 우선 선거 결과와 이에 뒤따르는 정치권의 조치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